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마이뉴스 대표기자 오연호입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논란을 계기로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연호가 묻다에서는 이 사건, 이 외압 의혹의 본질은 무엇이고 외압의 몸통은 누구인지, 그리고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은 이 외압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법률 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우리 오마이TV의 입건으로 여러 차례 등장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좀 인연이 있어요, 이 방송과. 네.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그동안 해주셨는데 오늘은 좀 총정리를 해보고 특별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 가능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들의 이해를 일단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일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 2023년 7월 19일 날 경북 지역의 홍수로 인한 이제 실종자 수색 중에 최상병, 당시 일병이죠,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 30일 날 박정훈 수사단장이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장관의 결재까지 이제 딱 맞았던 거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7월 31일 국방부가 국회 브리핑,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하고 또 경찰의 이첩 보류도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 2일에는 박정훈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항명 혐의로 수사를 착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후에 이제 외압 논란은 계속되었고 2024년 1월에 공수처가 이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김정민 변호사님, 이제 오랫동안 이 사안을 계속 다뤄왔는데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이 사안의 핵심 의혹, 이건 뭡니까? 결국 이제 국방장관이 혼자 그렇게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또 그대로 전달한 것인지, 또 그렇게 국방장관을 넘어서는 어떤 그 외압이 있다면 그 외압은 도대체 왜 시작됐느냐, 이게 지금 남아있는 과제인데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정황 증거가 이미 많이 나와 있고, 가장 결정적인 게 이제 7월 31일 날 11시 45분에 대통령실 일반 전화로 국방장관에게 전화가 갔다. 이게 좀 뭐 말하자면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거죠. 여러 가지 이미 퍼즐이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활용점정했다. 이제 그림이 완성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방장관의 개인 견해가 아니고 대통령의 경로 때문이라는 건 기정사실이라면 도대체 대통령은 왜 화를 냈을까? 그게 이제 남아있는 의혹의 핵심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말하자면은 그 처벌의 수위가 결정되는, 말하자면 이 책임을 어느 선까지 물어야 되느냐. 또 책임의 성격이 정치적 책임이어야 되냐, 법적 책임이어야 되느냐. 여기에 관련된 아주 크리티컬한 문제겠죠. 그 문제가. 자, 이제 그런 의혹들이 말이죠. 지금 이제 박정훈 대령이 군 검찰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군 법원에서. 이제 그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으로 계속 관찰을 해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이제 이 재판은 어느 지점에 경고하고 있습니까? 재판은 물론 초기 단계이긴 한데요. 결정적인 증거들은 이미 다 쏟아졌고, 사실상으로는 뭐, 종결 단계에 이르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왜냐하면, 대통령의 경로가 이미 구체화됐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사실 재판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뭐, 당장이라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무죄의 이유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명확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실정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 대통령의 개입 때문에 국방장관은 수사지휘권이라는 그 허울 좋은 그 명목하에 뭔가 찍어 누르는 좀 과격한 표현으로는 그거밖에 아니지 않아요, 이 본질이.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재판에서 이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건 처음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근데 이제 요청을 했더니 나와요, 안 나와요?
아직은 뭐 저희가 요청한 단계는 아니고 이제 어. 검찰 증인이 끝나고 나면 정식으로 요청할 거고. 그럼 언제쯤 국방장관, 전 국방장관은 뭐 요청할 한 예정입니까? 두세 번 재판이 지나고 나면 이제 음. 검찰 쪽 증인이 거의 정리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즈음 해서 신청서는 좀 더 빨리 낼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아마 다음 기일 전에는 우리 측 증인도 핵심적인 증인을 증인 신청할 계획이고요. 네. 그 증인에 대한 실제 증인 신문이 되는지 네네. 그 시기는 아마 검찰 측 증인이 정리되고 나야 되지 네.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압의 최종 배후로 거론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일 수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그럼 증인으로 신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네. 피고인 박정훈 대령이 네. 대통령 경로에 대해서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했는데 네네. 해병대 사령관은 부인하고 있고요. 장관도 부인하고 있죠. 네네. 그러나 정황이 있지 않습니까? 음. 그거에 대해서는 대통령한테 묻지 않을 수 없겠죠. 네. 근데 이제 현직 대통령인데 이렇게 증인으로 나온 사례가 없을 듯 합니다만 직접 와서 증언을 해라 뭐 이건 겁니까? 아니면 뭐 서류로 하자? 당연히 저희는 주장하기를 이제 와서 증언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주장하고 신청하겠지만 법원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법원의 재량이겠죠. 뭐 현직 대통령이어서 뭐 증언이 좀 곤란하다 하면 네네. 뭐 서면 진술을 받던가 하겠죠. 네. 그건 법원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이제 일단은 그동안 밝혀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보면은 법원이 그래 대통령도 좀 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법한데 네. 그러나 또 이제 현실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증인 신청을 했을 때 법원은 어떻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재판은 재판에 맞게 네네네.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그분이 한국 대통령이냐 네. 미국 대통령이냐는 건 중요하지 않죠. 네. 그분이 이 재판에 증언의 가치가 있느냐 증인의 가치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클리어가 안 된다고요. 네. 물증으로 클리어가 안 되기 때문에 네. 불러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네. 피고인은 네. 그걸 들은 게 매우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신빙성이 있다고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통화 기록이 지금 여러 건 이미 네. 확보돼 있지요. 네. 당사자들은 부인하나 대통령 입을 통해서 네. 증언을 통해서 그 부분은 들을 필요가 있는 게 이 음. 재판을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면 우리는 네. 신청하는 거고 법원은 채택하는 거고 아하. 그걸 그게 진행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뭐 그 또 다른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그걸 신경을 써서 예를 들면 불러도 안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불러야 되고 그래요. 또 재판부도 나름대로 증언이 필요하다면 네. 부르면 되는 거고 그러나 그 서면 진술로 충분하다고 생각되면 서면 진술을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요. 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그분의 얘기는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인터넷 댓글 중에 되게 이제 흥미롭게 들었다는 게 네. 경로했다는데 안 했다고 막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각하께서 화를 내셨다잖아. 중요한 그 생각해서 화를 내셨다잖아. 네. 물어는 봤어? 음. 그게 좀 시니컬한 얘기지만요. 네. 그렇잖아요. 화를 냈다고 했는데 본인한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이제 이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언론들이 주목할 때도 있었고 안 할 때도 있었고 또 막 계속되다 보니까 주목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이른바 도주대사 논란이 되면서 더 관심이 확 일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이 이종섭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혹이 있길래 더 주목을 받는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7월 31일 날 벌어진 일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종섭 장관의 태도가 매우 지금도 오늘 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음. 누가 다른 사람이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지금 사단장을 빼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지금 그 오늘 또 공수처에 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주장하고 계세요. 네네. 그런데 참모들이 사단장을 빼라고 한 얘기는 이미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네네네. 군사보좌관 문자로 네네. 뭐 지 책임자는 징계를 하면 안 되냐고 얘기했고 법무관리관은 수도 없는 전화를 통해서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참모들이 그렇게 얘기한 게 지휘관인 이종섭 장관의 의도가 아니었다면
다른 사람의 의도였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장관은 지금?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요. 네, 그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네. 국방장관도 그저 대통령의 경로를 듣고 한 발 뺀, 네. 모른 척한 그냥 2천만 보류해라고 하고 알아서 진행된 게 아닌가라는 네, 의심이 네.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러나 국방장관이 그 얘기를 하시던가 그러면 저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국방장관은 이 문제에서 그 해방되고 싶으면 그냥 대통령께서 이렇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요. 이제 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우리가 좀 이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날짜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7월 30일 날 네. 김계원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장관에게 이제 수사에 대한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그 결재까지 받은 것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게 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다음 날 7월 31일 날 이종섭 장관이 누군가로부터 대통령실에서 전화 한 통을 받고 그 후 이제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네. 화면에 나오는 게 바로 저 시간표를 얘기하는 건데 7월 31일 11시 50분에 대통령실로부터 이종섭 국방장관이 전화를 받습니다. 네. 그죠? 근데 이제 7분 후에 11시 57분에 이종섭 장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쪽에다가 수사 이첩 보류와 수사 결과 발표 취소를 지시합니다. 자, 이 7분의 상황. 이게 이제 의미심장한 건데, 이거를 아까 이제 해설을 했지만 좀 덧붙인다면요? 이 7분의 상황?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작년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만 해도 네.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간 것까지는 고사하고, 그건 고사하고, 그 대통령의 경로를 전했다는 국방부비서관 임기훈의 전화도 네. 확인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구속영장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상이란 게 망상이라고 제가 비난했던 건데 네. 이제 다 퍼즐이 맞춰졌고요. 설명되지 않는 네. 그래서 제가 어디에 가서 정리한 게 뭐냐면 대통령 경로는 4가지 역사적 사실로 입증이 된 거다. 첫째, 7월 31일 날 네. 11시를 전후해서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었죠. 네.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11시 45분에 전화가 갔죠. 네.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11시 57분에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날 오후 17시 무렵에 김계환 사령관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통화를 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녹음 파일에 정확히 나왔지만 네. 한마디로 정리해서 전달해 준 게 김계환 사령관입니다.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 오늘 아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임기훈 국방비서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대통령이 경로하여 장관에게 바로 연결해 한 다음에 화를 냈다. 네. 이런 사실을 김계환 사령관은 채널을 높이 올려서 알아보니 국방비서관으로부터 들었다. 그 얘기를. 자, 바로 이제 그 대목. 그 대목이 녹취가 돼 있는데 네. 박정훈 대령이 우리 김정민 변호사랑 네. 같이 얘기한 대목인데 그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 얘기는 내가 사령관님한테 직접 물어봤다니까. 사령관님한테 사령관님도 갑자기 뻥 쪘잖아요. 31일 날 하는데 홀딩 돼버리니까 뭔 상황인지 이렇게 궁금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테나를 여기저기 올려봤나 봐. 청와대에 있는 군사보좌관하고도 통화를 한번 했나 봐. 그런데 내가 뭐 31일 오후부터는 계속 사령관님실에 살다시피 했었으니까 그러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31일 날 오전 한 11시경에 VIP 주관으로 회의를 하는데 군사보좌관이 이래저래 얘기하니까 바로 뭐 표현에 따르면 군 관련해서 화를 이것보다 더 낸 적이 없다. 가장 경로했다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 연락해야 되는 막 꽝꽝꽝꽝 했다고 하길래 내가 정확히 물어 사령관 그 VIP가 얘기한 거 맞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 자, 이제 들었다시피 여기서 VIP는 대통령을 칭하는 이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31일 오전에 대통령 주재를 열렸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 최상병 사건 보고를 받는 도중에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건데, 자, 이 박정훈 대령의 이 증언 이게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박정훈 대령은 저기에도 나오지만 청와대에 있는 군사보좌관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없는 분이죠. 자, 청와대에서 그날 용산에서 네. 수석보좌관의 회의가 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국방장관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지시하기 전에 네. 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전화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7월 31일 날 오후에 네.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김기환 사령관이 전화했던 내용을 어떻게 하냐고요. 전혀 그런 중요한 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지위가 아닌 사람이 네. 말한 것이 정확히 지금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네. 김기환 사령관 아니고서는 박정훈 대령한테 저 정보를 전달할 사람이 없고 네. 그러면 그 전달된 정보 중에 대통령 경로만 빠지나요? 그렇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건 역사적 사실이 이미 됐다.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는 것은 네. 이미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뭐 그 합리적이겠죠. 물론 이제 김기환 사령관은 뒤에 이제 부인을 하죠. 네, 그러니까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런 해명은 가능합니다. 자, 맞죠. 네. 거기서 이제 인정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객관적 사실, 수석보좌관 회의가 있었다는 사실. 그 다음에 대통령 국방장관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했다는 사실은 이미 자기를 또 인정을 하고 그렇죠. 있죠. 네. 그러면 그 전에 11시 45분의 통화는 뭐였나요? 대통령실 누군가가 해병대 사령관한테 그렇죠? 골프 치자고 한 전화인가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 다음에 그 또 임기훈과 김기환 사령관 사이에 17시 무렵에 통화는 또 밥 먹자는 통화였나요? 네. 그걸 다 인정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그런 전화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어떻게 네. 박정훈 대령이 아나요? 그러면 이런 게 가능해요. 이런 사실이 가능한 게 뭐냐면 우연히 알아내 그런 요소들을. 네. 그 다음에 대통령 경로를 덮어 씌웠다. 그렇다면 가능한데 그게 확률이 있을까요? 네. 거의 없습니다. 자, 네. 그런데 이제 경로의 핵심이 임성근 사단장의 처벌권을 두고 하는 건데 대통령은 왜 이게 사실이라면 왜 임성근 사단장을 특별히 챙기는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네.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네. 보여요. 뭐냐면 단순히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다가 진짜 법조인으로서 의문이 생겨서 네. 묻다가 그 과정 속에서 경로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연스러운. 그런데 네. 또 반대로 네. 누군가의 로비가 있었다라고 해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게.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다. 그러니까 자발적 경로, 네. 혹은 유도된 경로 또는 로비된 경로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가 이럴 때는 그걸 뒷받침할 만한 정황 증거가 어떤 것이 더 많냐를 가지고 그렇군요. 확률을 좀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나눠보면 네. 이제 우연한 스스로 알아서 화를 내셨다라는 그런 걸 가정해 보면 저는 처음에는 이 가능성은 그게 더 높지 않느냐 이렇게 봤었어요. 왜냐하면 네.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네. 그런 보고 내용을 받았을 때 누구나 어떤 법조인이나 가질 수 있는 의문 네. 도대체 사단장의 과실과 순직 해병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가? 네.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제대로 안 되면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분의 또 성격이 또 성정이 불같은 네. 면이 있기 때문에 네. 점점 화를 이렇게 내섰을 것 같다. 네. 그런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부분의 가능성을 높게 봤어요. 네. 그런데 그거 외에 그거 가능성을 열어두고 또 하나의 가능성 네. 뭔가 로비가 있었지 않느냐라는 가능성을 놓고 보면 거기를 뒷받침하는 증거들도 꽤 있다. 특히 제가 최근에 와서 주목하고 있는 게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네. 7월 31일 날 14시 17분경부터 들어가가지고 받아 적어왔던 10가지 메모를 보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 10가지 메모에서 우리가 이제 좀 챙겨봐야 될 부분이요. 네. 여기서 그러면 어떤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라는 걸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이미 철지나간 얘기지만 이것은 3번항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네. 3번항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8월 9일 이후에 보고해라. 잠정적으로 8월 9일 이후에. 네. 더군다나 해병대 부사령관은 저 8월 9일 옆에다 물음표를 3개를 해놔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 들었던 거예요. 8월 9일이 무슨 얘기, 무슨 날인지를 모르고 그냥 부르니까 받아 적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군사보좌관도
8월 1일 날 이런 얘기를 해요. 빨라야 8월 10일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첩이. 네. 왜 도대체 국방장관이 이 일을 번복하는데 8월 9일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느냐. 8월 9일은 무슨 날이길래?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니까 원래 대통령의 여름휴가가 8월 8일 날 끝난답니다. 아하. 그럴 예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월 9일 날이 들어가 있는 것은 대통령 일정과 연관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대통령과 관련된 번복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게 경로설과는 일치하는 거죠. 이제 네네네. 경로설의 뒷받침이긴 한데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는 대통령의 경로가 순수한 본인 스스로의 경로였는지 어떤 로비에 의한 경로인지가 나오질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 6번항에 보면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어요. 6번항에. 네. 여기 보면 자, 이거는 그러니까 국방장관이 이제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빨리 가야 되는데 네.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네.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에게 앞으로 이 사안을 이리이리 처리하라 이렇게 네. 지시하고 간 10가지 사항이죠. 그렇죠. 네. 그 원본에 보면 네. 해독도 잘 안 돼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해독한 내용은 이겁니다. 휴가 처리 난 후, 네. 보고 이후, 형식적 휴가 정리. 이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애매해요. 그렇죠. 예, 네. 저게 누구의 휴가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면 이런 해석은 가능합니다. 장관이 네. 초급 간부들이 걱정스러워서 이 사달을 벌였다고 하니 네. 초급 간부들 얘기하는 거 아닐까? 초급 간부들 위로 휴가 좀 주라는 얘기 아닐까? 네. 그러면 그 순수성이 그나마 보장이 되겠죠. 네. 근데 저게 초급 간부들 휴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와 관련된 지시사항이 네. 저 메모와 관련된 지시사항이 2번 내려갑니다. 네. 첫째, 국방장관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국회 설명 취소해. 그 다음에 언론 브리핑 취소해라는 급박한 전화를 한 다음에 네. 2분 후에 또 전화를 해요. 뭐라고 지시하느냐? 네. 1사단장 복귀시켜. 이게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저 메모를 적고 나서 정종범 부사령관이 해병대로 복귀하고 있을 때 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누구로부터? 군사보좌관으로부터. 네. 단문형 지시가 떨어집니다. 1사단장은 오늘 하루만 휴가 처리해. 내일부터 정상근무. 네. 이렇게 하고 끝나요. 더 앞뒤 설명도 없어요. 네.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받아온 지시사항에 등장하는 인물이 네. 대통령이 한번 등장했죠. 8월 9일날 휴가. 그리고는 또 다른 휴가는 1사단장의 휴가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임성근 네. 사단장과 1사단장 네, 휴가를 처리해라. 휴가를 저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휴가를 처리하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불쑥 나온 게 1사단장의 휴가인데 네. 저기서 왜 1사단장의 휴가를 뭐 때문에 1사단장을 휴가 처리하라고 할까요? 그건 네. 7월 31일 날 인사명령의 공백 때문이에요. 원래 계획은 7월 30일 날 장관한테 보고한 내용은 뭐였냐면 1사단장을 해병대 사령부로 파견 보내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 명령이 실제로 나갔어요. 그렇게 되면 1사단장은 그 파견 명령에 따라서 7월 31일이 네. 이동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동기간으로 이 원래 1사단으로는 출근 안 하죠. 이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귀시키라는 지시가 떨어지니까 이제 그 파견 명령이 취소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7월 30일이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네, 네. 7월 31일 날 1사단장은 출근하지 않았는데 네. 그 근거가 된 파견 명령이 취소된 거예요. 그럼 7월 30일에 인사명령상 공백이 생긴 거죠. 그것까지. 그러니까 지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임성근 사단장이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인사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네. 대통령이 격노하고 다시 원상으로 해야 되니까 갑자기 휴가권을 내세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면 네. 어떻게 누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챙길 수 있냐는 거예요. 자, 바로 그 대목에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임성근 사단장은 그냥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2022년 한남도 태풍 그 해병대 1사단이 당시에 막 구조 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해가지고 대통령으로부터 상당히 칭찬을 받은 그래서 뭔가 그 이미지가 각인된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제 아직 그런 부분은 제가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네. 왜냐하면 그 연유는 제가 뭐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변호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다만 저 메모 속에 보면 네. 무엇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냐면은 네. 해병대 1사단장의 단 하루의 인사명령 공백을 누가 저렇게 정확히 파악해서 지시사항에 담아놓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그거는 국방장관입니까? 아니면 그 위에 대통령의 의중까지? 아니죠. 대통령도 아니죠. 그러면.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해병대 1사단장이 7월 31일 날 인사명령사에 공백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인사계통에 있는 사람도 잘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파악한 것이 네. 저 메모를 확보한 게 네. 작년 수사 재판이 진행되면서 확보한 증거인데 네. 그 분석에 지금 몇 달이 걸렸습니다. 지금 3월 말이에요. 1, 2, 3월 네. 그리고 저 문건은 매우 중요한 문건으로 변호인들도 뚫어지게 봤던 거예요. 네. 저 문구를 해석하기 위해서 형식적 휴가 정리인지 아닌지도 확실하지도 않지만 네. 저 문구를 해석하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정도로 눈을 부릅뜨고 봤는데도 네.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다가 최근에 누군가의 제보로 파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요? 왜냐면 저도 모르잖아요. 왜 휴가하지? 그 정종범 부사령관의 진술서에 보면 하루만 휴가 처리하고 내일부터 정상근무하라 그래서 네. 저게 1사단장의 휴가인가 보다만 알고 있지 네. 왜 그렇게 중요하지를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이 메모는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의 이 메모는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겁니까? 네, 그렇죠. 아, 네. 네, 그러니까 저게 담고 있는 비밀이 있다. 저걸 보면서 저는 느낀 게 뭐냐면 네. 도저히 파악하기 힘든 것이 네. 굉장히 높은 차원의 지시에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아. 국방장관이 알 수 없는 내용이고요. 대통령 하면 전혀 모르죠. 네. 대통령께서는 전혀 모를 거라고요. 그러면 이 지시사항은 도대체 누가 담았냐는 거예요. 네. 장관 대통령도 몰라 장관도 모를 아픈 구석을 가려운 구석을 딱 긁어주는 너무나 예. 그게 누구일까요? 그래서 이제 네. 비선 로비설이 나오는 겁니까? 아 저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깊숙이 들어간 거고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왜 도저히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네. 깊은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 총괄적인 그림에 담겨 있냐. 이건 작전 명령에 대한 건데 네. 굳이 표현하냐면 장관의 10가지 지시사항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네. 몇 월 며칠 날 어디를 점령해서 네. 확보하고 주둔하고 있을 것 이런 지시사항에 갑자기 주둔하는 그날 밤의 메뉴는 네. 볶음밥으로 할 것이 들어있으면 엉뚱하지 않습니까? 긴급한 작전 명령이라고 본다면 네. 야 몇 월 며칠까지 부산을 점령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네. 갑자기 그날 저녁 메뉴는 볶음밥으로 해. 이게 왜 들어가냐고요. 네. 너무 엉뚱하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 작전 명령의 그 발언에 네. 그 하루의 공백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거예요. 그만큼 이 명령, 지시, 대책 네. 문건에 있어서 네. 그분의 하루의 인사의 공백까지 챙겨줘야 될 정도로 밀접히 관련돼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해명이 되나요, 그게? 자, 지금 이제 이 메모가 품고 있는 비밀에 대해서. 그렇죠. 한 가지 비밀. 네. 한 가지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게 저는 해석하기를 1사단장으로 일단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 휴가 조치 이런 부분은. 그런데 만약에 그게 1사단장 휴가를 얘기한다면 너무 엉뚱하다. 차원이 다른 지시가 거기에 끼어 있다. 네. 점령 명령 아까 말한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네. 적진 점령 명령에 갑자기 저녁밥 메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네. 너무 엉뚱깽뚱한. 그래서 현재까지는 어떻게 이 비밀을 풀고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저 메모가 작성된 연유를 파고 저 메모에 담긴 지시사항을 누가 만들었냐는 걸 파는 것이 네. 중요한 문제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법률적인 분쟁은 증거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냥 그 가능성이 높은 설을 주장하면 안 되거든요. 네네네.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 명령은 누가 만들었느냐, 언제 만들었느냐를 보면 네. 국방장관이 지금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13시 30분부터 14시 25분 사이에 네. 국방장관과 법무관리관과 대변인이 만들어야 되는 지시사항이거든요. 네, 저게. 네. 근데 그 지시사항 내에 그들이 모르는 내용이 그들이 하지도 않은 말이 담겨 있다면 네.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그 세 사람이 만든 그 시간대에 그 세 사람이 모여서 만든 게 아니구나. 그 세 사람 말고도 네. 이 전체 상황을 다 알면서 뭔가 이 방향을 기획한 또 다른 인물이 있을 수 있다. 저 명령의 출처가 누구냐에 따라서는 네. 뭔가 저는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7월 30일 밤에 TF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봤어요. 7월 30일 밤에. 왜냐하면 네. 대통령 경로 이후에 그 짧은 시간에 저렇게 여러 섹터를 이렇게 안으르는 대책이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네. 이 대목에서 그러면은 녹취를 하나가 우리가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른바 이 비선 로비설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도 담고 있는 건데 박정훈 대령과 김정민 변호사께서 2023년 8월 24일에 했던 통화 기록입니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아, 내가 그래서 그 질문을 했다. 그러면 왜라는 단어가 나와야 된다. 대통령이 그렇게 왜 경례느냐? 아니 왜 사단장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사전에 입력됐다라는 것을 아마 사령관하고도 막 그 얘기하면서 그 얘기도 했었거든요. 사령관하고는 왜 대통령이 아마도 옆에서 사전에 입력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생각했다가 바로 보고 하니까 바로 국방장관 돼 이렇게 된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도 사령관하고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밤에 안보실에서 공식적 채널로 그 밤에 보고를 들어갔겠냐고요. 누가 전화라도 했겠어요? 아니 들어가서 쉬시는데 아침에 했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비선이 움직인 거 아니냐 이거지. 쉽게 대통령 관저하고도 컨택이 되는 비선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최상병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 이제 그 전부터 임성근 사단장이 처벌될 가능성 이거를 인지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고 대화를 한 거죠 자연스럽게. 근데 그건 뭐 하나의 추정이었고요. 그때 이제 대통령 경로에 대해서 저도 처음 들었고 상당히 저도 놀랬고요. 정확하게 박 대령의 멘트로 들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연유가 뭘까를 좀 얘기를 나누다가 저는 계속 대통령이라면은 뭐 충분히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라면 자연스럽게 화를 낼 수도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또 뭔가 비선이 움직인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비선이 움직였다면 7월 30일 날 밤에 뭔가 대책이 있었을 것 같고요. 비선이 움직인 게 아니라 대통령의 자발적 분노였다면 경로였다면 그 경로 이후에 대책이 강구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후자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MBC에서 보도한 11시 45분의 통화가 대통령의 경로를 전한 통화가 아니고 대통령의 경로는 좀 10시 20분경으로 앞으로 가 있고 11시부터는 안보실 주관에 대책회의가 열렸다는 말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는 로비인지는 분명치 않고요. 뭔가 대통령이 그때 그 자리에서 스스로 화를 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11시부터 쭉 논의가 돼가지고 아까 정종범 부사령관이 적어온 대부분의 지시사항이 11시 이후에 계속된 대책회의에서 만들어져서 11시 45분에 전달된 거 아니냐. 그것도 타임테이블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월 30일 밤에 이미 모종의 TF가 가동이 돼서 여러 요소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미리 만들어 놓고 대통령께도 보고를 해서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리젝트한 그런 모양새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정말 11시 이전에 화를 내서 참모진도 전혀 예상 못하는 대통령의 경로였기 때문에 급히 대책을 만들어서 한 건지 두 가지 가능성은 다 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제 이제 확률로 보면 저는 여전히 7월 30일부터 움직인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 11시 무렵에 대책회의를 만들었다면 너무 짧은 시간에 상당히 완결된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 10가지 지시사항은요.
기본적으로 사법 영역을 다 커버하고 있어요. 어떻게 수사를 하고 어떻게 이첩을 하고 하는. 네. 그다음에 언론에 대한 얘기가 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 언론 브리핑의 얘기가 다 들어가 있고요. 또 사단장 휴가까지 아까 말한 대로 사단장 휴가인지는 모르겠으나 누군가의 휴가를 이렇게 꼼꼼하게 챙기고 더군다나 8월 9일 일정까지 대통령의 여름 휴가 복귀 일정까지도 나름대로 그 안에 넣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11시에 모인 회의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르지만 불과 45분 만에 회의에 이렇게 전체 섹터를 딱 안으로는 이런 지시를 만들 수 있을까? 그건 한두 시간 안으로는 불가능해요. 그건 저는 좀 힘들지 않나. 아무리 그들이 그 영역에 뛰어난 전문가들이라 하더라도 사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만들때 40분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그래요. 자, 이제 이 녹취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첫 대목에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박지원 대령이 대통령이 왜 그렇게 경로를 했을까? 그 왜라는 단어가 나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 얘기를 한 시점이 말이죠. 지금은 이제 3월이지 않습니까? 2024년. 근데 2023년 8월에 이미 그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러니까 7월 31일로부터 하면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던 시점에서 이 사안의 핵심적 인물인 박지원 대령 스스로가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박 대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 경로는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건 당연한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앞부분이 부각됐던 이유가 대통령의 경로가 부각됐던 이유가 그 부분이 사람들한테는 관심거리였던 거고요. 박 대령한테는 그 부분은 관심거리는 아니죠. 자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요. 중요한 건 이제 왜일까? 왜 박 대령이 그런 의문을 갖냐면 박 대령 기억 속에는 대통령실에 전달된 게 3장짜리 보고서밖에 없다고. 그 내용을 보고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내용 파악도 안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수사했는지 왜 이들을 처벌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대통령이라는 분이 그 높으신 분이 경험도 많고 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인데 화를 냈다. 선뜻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녹취록에서 의미 있는 말씀을 두 분이 나눕니다. 비선이 움직인 거 아니야? 비선이 움직이는. 자, 이제 이 대목에 대해서 확실한 지금 우리가 증거는 없지만 만약에 공수처가 이제 수사를 하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말이죠. 또 다른 선이 움직인 거 아니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오마이뉴스의 김도균 기자가 계속 취재했던 게 있습니다. 검사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그거를 저는 처음에는 국회에서도 그게 언급될 때 그거 오해 아닌가? 오해 아닌가 했어요. 그럴 리가. 근데 쭉 나온 내용들을 보면 그렇다면 이거는 그 자발적 경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이제 중요하게 봤던 게 뭐냐면 포항지청 검사들의 요구입니다. 요구사항이 뭐냐? 기록을 보자 내가 의견을 낼게.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검찰단이 의견이 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해병대 수사단은 박살을 내버리고 결국 조사본부로 끌고 간 다음에 조사본부에 의견을 내줬어요. 검찰단에서. 어떻게 내줬나요? 기록을 줘봐. 내가 답을 줄게. 그 모습이랑 그때 포항지청 검사들이 하려고 했던 게 똑같은 거 아닌가요? 왜 기록을 보자 그래요? 답을 주려고 한 거예요. 이첩에 대해 의견을 내겠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때 포항지청 검사들이 만약에 기록을 봤다면 똑같은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록을 봤는데 사단장을 중심으로 보면요. 사단장이 이러이러한 과오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사망과 인과관계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혐의가 없는 걸로 보인다라고 만약에 검사가 포항지청 검사가 변사사건 처리와 관련된 유관기관 의견으로 휙 공문이 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현상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게 전례가 있느냐? 없어요. 근데 이제 검사들이 포항지청 검사들이 좀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나 이렇게 문의가 온 시점이 말이죠. 우리 김도균 기자가 써놓은 거 보면은 7월 24일부터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격노한 시점은 7월 31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 일주일 전에 네. 이미 검사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파악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서. 자, 이 기사의 한 대목입니다. 9번이나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네. 검사들이 집요했죠. 개별 통화마다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복수의 관계자들은 통화에서 포항지청 검사가 사건 기록을 보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규정 자체는 애매하게 돼 있긴 해요, 물론. 네. 그러나 그 의견을 낸다고 해서 그게 명백한 불법이냐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 이게 적법하냐 위법하냐는 걸 판단하기 전에 네. 선제 조건으로 의심을 하는 게 뭐냐면 네. 관례에 벗어날 때, 전례에 벗어날 때 의심을 네.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 적은 없어요. 단언코. 자, 이게 절차가 군사경찰에서 경찰로 가서 경찰이 다시 검찰로 송치하는 단계입니다. 네. 지금 아직 군사경찰이 경찰로 넘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뭐하러 검사가 먼저 미리 보고 의견을 냅니까? 미리 보고 의견을 낸다라는 게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이거는 절차에 대해서 의견을 내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네.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밟지 않은 것 같다. 네. 예를 들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을 안 한 것 같다. 네. 심지어 부검을 해야 되는데 부검을 안 한 것 같다. 이런 정도 의견이었을까요? 네. 그렇다면 기록 목록으로도 충분해요. 네. 기록을 달라고 했다라는 건 실체를 보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럼 두 가지 의견이 다 가능한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왜 1사단장을 여단장을 조사도 안 했느냐. 네. 혐의가 있다고 보이는데 조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조사해서 넘겨라. 네. 이럴 수도 있어요. 네. 또 반대로 쭉 조사한 걸 보니까 그 법률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네. 당신들이 특정하고 있는 과실 그건 인과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첩에서 제외하세요. 네. 이 의견도 가능한 거예요. 둘 다가. 네. 과연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 아무리 봐도 후자 아니었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시 정황상으로 1사단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입건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려진 것 같아요. 포항지청 검사들이 움직인 거는 네. 이 해군 군검사들이 관심 가졌던 거와는 포인트가 달라요. 해군 군검사들도 관심을 가졌어요. 네. 왜 관심을 가졌는지 이미 다 드러났죠. 그 군검사들이 작성한 진술서 녹음 파일에 나왔습니다. 네. 힘에 붙여서 해병대 수사단이 고위직들에 대해서 입건조차 못할까봐 네. 관심을 가져줬던 거예요. 거기 군검사 하나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저녁이 얼마 안 남으면 내가 총대를 매주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왜? 탐당 군검사가 이 고위직들에 대해 사단장, 여단장에 대해서 입건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딱 서류에 넣으면 해군 군사경찰, 해병대 군사경찰은 좀 편하게 조사할 수가 있잖아요. 네. 군검사 의견도 이러니 조사 좀 해봐야 되겠다. 네. 그게 아니었을 때는 그 군검사가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자기가 해보니까 중령 하나도 입건하기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네. 하물며 사단장? 야,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해군 군검사들은 그런 관점에서 이 사건을 끼어들고 싶었던 거예요. 끼어들었다는 표현도 그렇지만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전례를 봤을 때 대대장 선언에서 종결될까봐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자기가 의견을 내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요. 그런 똑같은 관심이 포항지청 검사들도 그랬을까요? 그건 알 수 없어요. 네. 그걸 이제 말하고 있는 또 다른 그 마우스가 있습니다. 누구냐? 경북경찰청 경찰관들이에요. 네. 그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해군 포항지청 검사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수사관들이 자기들도 그런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첩되면 자기들한테 바로 알려달라는 거예요. 네. 이첩되면 군사경찰에서 경찰로 이첩이 되면요. 자연스럽게 나중에 간다니까요. 검찰로. 검찰이 뭐하러 미리 관심을 갖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꿍꿍이 속이 있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오해 살만하다. 똑같은 논리로 혹시 사단장을 이첩할까봐. 입건할까봐. 왜냐하면 입건에 대한 정식적 통제 시스템은 없어요. 사실적 통제만 가능합니다. 입건해버리는 그 권한은 군사경찰이든 특히 경찰은
군사경찰에게는 법적 입건권은 아니에요. 네. 그러나 경찰로 넘어오면 경찰은 사건부에 등재하는 정식 입건 권한이 있거든요. 네. 그걸 막을 필요가 있을 때 좀 한마디로 압박을 가해야 돼요. 네. 입건해버리고 나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네. 입건하는 순간 피의자 신분이 되기 때문에 수사 자력부에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네. 불이익이 따릅니다. 설사 그렇게 해서 무혐의 처분이 되거나 네. 불송치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굉장한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포항지청 검사들이 움직였던 그 정황도 아무래도 그 우연한 경로라기보다는 네. 미리 뭔가 사전에 준비된 경로 아니냐. 왜냐하면 우연한 경로라면 그게 설명이 안 되죠. 네.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했을까? 다른건데 안 하던 짓이거든요. 그건. 그래요. 네. 그리고 그렇게 심지어 부탁해도 안 해요. 네. 바쁘다고. 그리고 또 하나 네. 이제 포인트는 이 사안이 참 특별하게 주목을 받았구나. 뭐 대통령실이건 국방부 장관에게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게 말이죠. 군사법원법이 2022년 7월 1일 이제 개정된 이후에는 성폭력 범죄라든지 군인 사망 사건 이런 것들은 민간으로 이게 보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말이죠. 이러한 건에 해당되는 1000여 건의 사안 중에 유독 요것만 지휘 감독권을 행사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전례가 없고 네. 후례도 없을 거다 아마. 네. 그래서 우리 김도경 기자가 국방부 장관은 왜 최상병 사건에만 지휘 감독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할까? 이렇게 이제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이것도 참 유별나요? 그렇죠. 유별나고요. 네. 법적 판단할 때. 그래요. 그러니까 황당한 지위를 했고 관례에 어긋나는 네. 희한망측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도 네. 그 이후에도 그런 관례가 바뀌지도 않았어요. 그래요. 네. 자, 이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 이제 도주 대사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귀국하냐 마냐 해서 결국 귀국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선거대책위원장은 이제 다 해결됐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 귀국이라는 게 해결이 아니라 이제 진정한 조사의 시작이죠. 공수처의 피의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예. 관련자들이 여럿이 있잖아요. 근데 심각한 것은 이 관련자들이 다 꽃길을 걷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것이 왜 중요한지 한번 그림으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는 임종득 2차장이 있죠. 지금 출마했어요, 출마. 예, 국민의힘의 경북, 영주, 영양, 봉화에 지금 공천받았네요. 임기훈 국방비서관, 중장으로 진급을 했네요. 그래서 지금 국방대 총장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안과 연관된 국방부 관계자들을 보면, 이종섭 장관은 호주대사가 되었고, 신범철 차관도 출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충남 천안 갑에 공천을 받았고, 그 다음에 박진희 장관 군사보좌관은 진급을 했습니다. 소장으로. 네. 그래서 육군 56 사단장 부임을 했군요. 또 해병대 사령부의 관련자들을 보면은요. 김계환 사령관, 뭐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계속 유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종범 부사령관은 해병대 2사단장으로 부임을 했고, 그리고 임성근 1사단장, 그 문제 1사단장이죠. 정책연수로 이제 발령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관계자들이 말이죠. 그야말로 꽃길을 걷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잘해서는 아니었겠죠. 뭔가 잘해서는 아니었을 거다. 저는 그것도 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첫째, 대통령 경로가 없다고 쳐보자고요. 네. 없다고 쳐보면 국방장관은 자기 조직을 어떻게 잘못 관리했길래 대통령이 욕을 먹는 네. 그 근거 없이 비난을 받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지휘 잘못 아닙니까? 네. 그 상줄 일이에요. 혼내줘야 될 일 아니에요? 그렇죠. 도대체 조직을 어떻게 관리하길래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나를 걸고 넘어져. 네. 옛날로 치면
임금님은 관계도 없는데 지금 네. 그 전라도 관찰사 밑에 지금 군수하고 네. 전라도 관찰사하고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대통령 얘기가 네. 회자되게 만들었다면 관찰사인들 잘한 짓이냐고요. 네. 국방부 장관은 그 자체로 엄청난 페널티를 받아야 돼요. 네. 자, 해병대 사령관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찌됐든 자기 재임 기관에 황당무계한 사망 사건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문책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임기훈? 자, 임기훈. 한번 봅시다. 임기훈 국방비서관. 네. 대통령 말을 물어날랐는지, 물어날랐다고 오해를 받는지, 둘 다 대통령 볼 때는 어떠겠어요? 네. 짜증나겠죠. 짜증나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런 말을 안 했는데, 네. 내 말을 물어날랐다는 저 옛 사극에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역적으로 몰리는 것만도, 역적으로 오해받는 것만도 역적이다. 네. 대통령을 왜 언급하게 만들어가지고, 해명도 못하고 말이지. 그렇잖아요. 다 문책 대상이죠. 그렇죠. 문책 대상이죠. 사글이 다 목을 쳐도 시원치가 않죠. 네. 근데 다들 한 자리씩 줘요. 네. 다들 한 자리씩. 이게 뭘 얘기하느냐. 그걸로 웅변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거는 대국민 선전포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은 방탄에 성공했을지는 혹시 몰라도 결국 은폐, 도피의 주인공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결국 국민들에게 증명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책임을 물어야 될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종덕 전 국가안보실 차장, 공천장까지 줬습니다. 국민의 진실규명 요구에 대한 윤석열 정권식의 화답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을 깔보는 막장 행태입니다. 폐륜 정권의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꽃길을 걷는 사람들 쭉 명단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관련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사람이 지금 얽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진상 규명 요구는 계속 높아질 것 같은데, 이들 중에 혹시 뭐 양심선을 하거나 자백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재판 과정을 쭉 지켜봤을 때. 저는 없다고 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럴 사람은 없어요. 양심선언? 네. 양심 있어요. 양심선언 하죠. 지금 봤지 않습니까? 네.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국방장관 보세요. 15분간 독대한 사람이 일어나면서 잠깐 얘기했다잖아요. 네. 아니 결재 끝나고 나서 인사에 관련해서 15분 독대를 했다고요. 네. 누구를 일사단장 후임으로 세울 것인지 다 나가라고 했고 네. 심지어 국방비서관이 이제 좀 나머지는 나가고 이제 얘기하시죠 해서 몰아 넣어줬어요. 근데 네. 국회에서 나와서 잠깐 일어나면서 뭐 사단장이 힘들어한다라는 그래 하고 말았대요. 거짓말이 무지무지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갑자기 양심선을 한다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들에게는 이런 나름대로의 그 논리 개발, 네.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할 겁니다. 설사 대통령 경로가 있었어도 네. 이건 빨갱이들의 모략질이야. 내가 그 편에 설 수는 없지. 이런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그 거짓말의 뿌리에. 네. 네. 미시적으로 보면 거짓말이야. 네. 그러나 이것이 국가를 위하는 거고, 이것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거고, 네. 이것이 공산주의와 싸우는 거야. 이런 나름대로의 그런 네. 자기 그 정당화, 네. 비호 이런 걸로 철저히 무장했기 때문에 절대로 양심선언 안 나와요. 양심선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복선언이 나올 수는 있겠죠. 네. 누군가에게 확실한 증거를 토대로 한 신변의 위협이 갔을 때 아하. 그들은 이제 살겠다고 이제 뛰쳐나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양심선언은 이미 시간이 늦었어요. 할 사람들이었으면 예전에 다 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양심선언이나 이런 게 기대할 수 없다면은 제대로 된 수사 이게 이제 필요할 텐데 그래야 이제 최상병의 죽음의 억울함도 좀 풀리지 않겠습니까? 자, 공수처의 앞으로의 수사 방향, 속도, 수사의 가능성 어느 정도 진전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수처의 수사는요. 네. 아무도 몰라요. 지금 뭐가 됐는지. 지금 딱 한 가지가 공개된 게 11시 45분에 통화라고요. 네. 자,
저도 수사 경험이 많은 사람도 아니지만 네. 상식선에서 보면 법조인의 상식선에서 보면 네. 국가 수사기관이 고급 정보를 흘렸을 까닭이 있을까요? 그건 폭발력이 네. 낮은 정보일 겁니다. 그보다 더 파괴력이 높은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네. 이미 그 포렌식으로 걷어간 핸드폰이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공수처는 많은 것을 들고 있을 것이고 네. 자신할 거다라고 봐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제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공수처가 이걸 마무리 지을 수 있겠느냐 시간적으로 네. 특검이 또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네. 공수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내가 공수처를 수사관 검사라 하더라도 네. 빨리빨리 진행해서 내가 공소까지 가능하다면 스케줄을 맞추겠는데 네. 그게 좀 힘들다면은 무리해서 갈 필요 없지 않느냐. 혹여는 너무 더디고 답답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건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사건이에요. 네. 이걸 가볍게 다루다는 뜻은 아니지만 네.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떠올리게 하잖아요. 네, 그때보다도 더 심각한 범법행위였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가 빨리 진행되기는 지금 여러 가지 타임상 안 된다. 그래서 특검이 어떤 형태로든 네. 정리가 돼야 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진상 규명은 어떻게든 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만약 그 기대 중에 말이죠. 최종적으로 이게 진상이 밝혀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은 빼라라고 만약에 구체적으로 지시한 게 드러난다면 이거는 뭐 탄핵 이상의 사유일 수도 있겠죠? 어떻습니까? 지금 저는 작년에 네. 그 대통령 경로설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을 할 때 이미 네. 충분히 증거가 있다고 확신할 때 그걸 걱정했어요. 국가가 이 문제 때문에 또 탄핵에 휘말리면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얼마나 많은 후유증을 남겼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네. 이긴 쪽도 진 쪽도 극한 정치적 투쟁으로 나아갔고요. 언제든 정파가 다른 상대방 정파의 지도자를 네. 법의 이름으로 수사의 이름으로 목을 칠 수 있다라는 네. 전례가 돼버렸거든요. 네.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 자체가. 정치권 전체에 엄청난 마이너스를 줬을 네. 거고 회복 불가능한 국민들 사이의 불신, 대립 이게 생겼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그 사태가 또 벌어지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좀 전향적 조치를 그때 정말 호소했었어요. 이러지 말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 신원식 장관의 말을 제가 재인용하면서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때다. 지금도 기회가 있으니 오늘 밤도 좋으니 내일 아침도 좋으니 네. 전향적 조치를 취하라 그랬어요. 네. 안 했지요? 결국은 끝까지 가다 보면 네. 지금 이 상황은요. 탄핵도 사치스러운지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다 드러난다면. 네. 만약에 의심하는 그 부분이 다 사실이라고 친다면 네. 탄핵도 사치다. 그리고 이미 그런 해결의 실마리를 다 놓치고 해결할 의사도 없지 않느냐. 네. 마치 그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치료는 포기하고 네. 부어라 마셔라. 내 삶이 얼마나 남았다고? 뭐 어차피 치료도 못할 것. 네. 즐기고나 가자. 이런 심보 아닌가. 이건 정말 아니다. 제가 이 사태를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지점이 그건데요. 네. 그 합리적인 조치, 합법적인 조치가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단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가 잘못됐으면 네. 그 잘못 때문에 그 다음 잘못을 연달아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의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건 그대로 포기하고 네. 또 다른 잘못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아야 됩니다. 대통령이 한 번 화내서 우당탕 난리가 났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덮겠다고 또 우당탕 또 난리를 또 치고 계속 우당탕. 제가 그 박대령과의 통화에서 경로가 경로를 낳았다는 말을 했어요. 제가 아직 그때는 대통령의 1차 경로밖에 모르던 시절입니다. 근데 그 경로가 또 다른 경로를 낳은 것 같다. 경로가 또 다른 경로를 낳고 또 다른 경로를 계속 재생산하는. 그래서 국가 권력이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네. 그 이성을 상실한 모습이 보인 게 나는 망상이라는 표현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수사라는 군검사가 네. 객관적 물증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해보고 오히려 객관적 물증은 이 박대령의 말이 진실이라고 가리키는데 네. 그걸
망상이라고 하냐고요. 단순히 이걸 믿기 좀 힘들다. 조금 확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정도의 선이 아니라 망상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요. 이것은 흑백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흑을 백이라고 하고 백을 흑이라고 하는 거예요. 흑을 보고 야 저게 까만 흑돌을 보고 야 저게 흰 건 아닌 것 같아. 이런 거하고는 차이 네. 달라요. 네. 그냥 저건 흰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우리가 이 인간 사회를 지탱하는 네. 최소한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적과 싸워도 네. 우리 전쟁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메커니즘, 최소한의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대요. 네. 왜? 인간이니까. 우리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이거는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한 거예요. 국가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잘 배운 사람이 네. 증거가 다 가리키고 있는데 눈 감고 망상 그리고 그 사람을 구속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백낙청 서울대 명예 교수님이 바로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이 윤석열 정권의 성격을 규정하면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근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서 분노하면 또 다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들어서 그걸 덮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최상병 사건 이것도 이제 잊혀질 수도 있잖아요. 또 다른 어처구니 없는 일에 의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민들에게 왜 이 사건은 그토록 중요한지, 왜 우리가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되는지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중요하다라고 당연히 믿고 있죠. 네. 또 잊혀져서 안 된다고 생각도 하고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본질은 뭐냐면 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왜 그렇게 자기 때문에 고생한 장관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 애석한 마음을 갖고 보살펴 주려고 하면서 네. 자기가 잘못 죽이려고 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일말에 네.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느냐는 거예요. 받고 있나요? 받고 있는지 난 묻고 싶어요. 네. 최소한 11시 45분 통화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야죠. 그냥 묵묵부답. 그래서 네. 이것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런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아까 말한 제가 망상이라고 한 것을 인간적 도리에 대한 배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런 국민적 의문에 대해서 한마디 해명도 안 하는 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안 지키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공격받고 있는 거고 이종섭 장관이 수사를 받고 있냐 안 받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범죄자에게 감투를 씌우고 국민 세금을 듬뿍 부어줬다는 거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와 똑같습니다. 대통령이면 국가 최고 권력을 틀어준 사람이라면 네. 진실을 얘기할 용기를 가져야죠. 설사 자기가 화를 낸 게 잘못이라 하더라도 네. 화를 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용기 정도는 있어야죠. 11시 45분에 통화한 사람이 누군지는 밝혀줄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죠. 네. 그것도 안 하고 오로지 힘으로 총선에서 이기면 네. 그건 위험한 발상입니다. 네. 그건 위험한 발상이고 그건 정치가 제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건 정치도 아니고요. 네. 법도 아니고요. 인간적 도리가 아니에요. 여야를 떠나서 네. 전라도 경상도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빨갱이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그게 인간적 도리입니까? 네. 야, 이 사람이 한 말이 진실이라는 걸 알면서 네. 망상이라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 때문에 엄청난 고초를 당하고 있는데 네. 그 자기를 비호하려고 총대 맨 사람들한테만 다 상을 주고 네. 그 혜택을 주고 이 사람은 여전히 비난하고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네. 욕보이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건 인간된 도리가 아니에요. 네. 정권이나 그런 걸 떠나서 인간 윤석열이 인간 박정훈한테 해서는 안 되는 짓이라니까요. 네. 이 사안의 본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니까 분노 또한 큰 것 같습니다. 빙이 됐다고. 이게 변호사의 한계를 넘었어요. 대통령의 한계만 얘기할 게 아니에요. 네, 우리 김정민 변호사님 장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연호가 묻다에서는 최상병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뤄봤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관련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마이TV가 이렇게 담대한 기획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후원 덕분입니다. 우리가
오마이TV에 후원하는 사람들을 10만인 클럽, 자발적 유료화를 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하단에 지금 번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번호에 나도 후원합니다. 나도 가입합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정도 되냐면요, 월 10,000원입니다. 아메리카노 커피 세상값입니다. 네. 그리고 가입 방법은 그냥 문자로 나도 후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오연호가 묻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 변호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